저는 올해 66입니다. 평범한 주부로 살아온 지 어언 40년이 넘었죠. 남편과 함께 소박하게 살아가는 일상이 제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딸에게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엄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은혜야, 무슨 일이야?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딸 은혜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죠.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애 봐주러 좀 와줄 수 있어?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혜는 결혼한 지 이제 3년째였어요. 작년에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육아에 많이 힘들어하더니 결국 저한테 손을 내민 거죠. 당연하지. 엄마가 바로 갈게. 전화를 끊자마자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를 챙겼어요. 손주 지우를 위한 작은 선물도 넣었죠. 은혜의 남편, 제 사위 민우는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는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성실하고 은혜를 잘 챙기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죠. 결혼식 때 본 민우의 모습은 참 반듯해 보였거든요. 키도 크고 말투도 공손했습니다. 무엇보다 은혜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안심했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은혜네 좀 다녀올게. 애가 많이 힘들어하나 봐. 그래, 우리 딸 좀 도와주고 와. 손주도 보고. 남편도 흔쾌히 보내줬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은혜네 집까지는 버스로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딸 생각만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저한테 전화를 했을까. 가슴이 먹먹했어요. 버스에서 내려 10분 정도 걸으니 은혜가 사는 빌라가 보였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어요. 외벽 페인트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계단 난간도 녹이 슬어 있었죠. 1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외관이었지만 그래도 복도는 깨끗했습니다. 현관 앞 화단에는 작은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2층으로 올라가 은혜네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은혜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머리는 며칠 감지 않은 듯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뺨은 푹 꺼져 있었고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죠. 은혜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아기 우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으앙. 생후 8개월 된 제 손주 지우였습니다. 은혜는 소파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완전히 지쳐있는 모습이었죠. 미안해 엄마. 요즘 밤낮으로 앉아서 나도 잠을 못 잤어. 은혜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방으로 들어가 지우를 안아 올렸어요. 할머니가 왔어. 우리 지우. 작은 몸을 천천히 흔들어줬습니다. 신기하게도 지우는 조금씩 울음을 그쳤어요. 낯선 사람이 안아줘서 잠시 멈칫한 것 같았죠. 은혜야, 민우는 어디 있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 요즘 일이 너무 바쁘대.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 은혜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사업이 그렇게 바빠? 응, 요즘 중요한 일이 있나 봐. 거의 집에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들은 바깥일로 바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막 아기를 낳은 아내를 이렇게 혼자 두는 게 맞나 싶기도 했죠. 괜찮아. 엄마가 도와줄게. 은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마워 엄마. 진짜 미안해. 은혜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당분간 여기 머물면서 은혜를 도와줘야겠다고요. 손주도 돌봐주고 집안일도 거들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날 저녁 은혜는 오랜만에 푹 잠들었습니다. 저는 지우를 돌보며 밤을 보냈어요. 생각보다 지우는 손이 많이 가는 아이였습니다. 밤새 2시간마다 깨서 울었고 분유도 자주 먹었죠. 이렇게 힘들었으니 은혜가 지칠 만도 했습니다. 새벽 4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우가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지우를 안고 있다가 민우와 마주쳤죠.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민우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어제 왔어. 은혜가 힘들다고 해서. 아, 그러셨구나. 죄송합니다.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민우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빛도 지쳐 보였습니다. 옷차림도 구겨져 있었죠. 괜찮아. 사업하는 사람이 바쁜 건 당연하지. 저는 민우를 위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계셔서 은혜가 많이 도움받을 거예요. 민우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조용히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지우를 달래며 생각했죠. 민우가 참 열심히 사는구나. 새벽까지 일하다니 대단하다고요. 사위가 이렇게 성실하니 은혜도 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민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뻔했는지, 그저 성실하게 사업하는 사위라고만 믿었죠. 지우는 제 품에서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지우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은혜가 자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얼굴은 여전히 지쳐 보였지만 그래도 깊이 잠들어 있었죠. 저는 이불을 덮어주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잠깐 눈을 붙였죠. 그렇게 은혜네 집에서의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지우를 돌봤어요.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고 잠재우는 일을 반복했죠. 은혜는 제가 온 뒤로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밤에 제가 지우를 봐주니 은혜도 푹 잠을 잘 수 있었거든요. 엄마, 정말 고마워. 은혜는 아침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는 게 보였어요. 다크서클도 옅어지고 표정도 밝아졌죠. 하지만 민우는 여전히 바쁜 일상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어요. 어떤 날은 새벽 2시에 들어오기도 했죠. 저는 민우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민우가 들어올 때쯤이면 저도 지쳐서 잠들어 있었거든요. 가끔 새벽에 잠깐 마주칠 때도 있었지만 민우는 항상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수고 많으세요. 민우는 그렇게 인사하고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민우가 정말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이렇게 밤낮 없이 일하는 게 대단하다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이렇게 무리하면 몸이 상하지 않을까 싶었죠. 일주일째 되던 날 집안 곳곳에 빨래가 쌓여 있었습니다. 지우의 옷까지며 수건이며 은혜와 민우의 옷까지요. 엄마 미안해. 빨래까지. 은혜가 미안해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뭘 미안해. 이런 거 하라고 엄마가 온 거야. 오전에 빨래를 돌렸어요. 세탁기가 돌아가는 동안 설거지를 하고 방 청소도 했습니다. 은혜는 지우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있었죠. 아, 날씨 좋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정말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어요. 빨래 말리기 딱 좋은 날씨였죠. 오후 2시쯤 세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큰 빨래 바구니에 젖은 빨래를 담았어요. 무게가 꽤 나갔습니다. 은혜야, 엄마 옥상 다녀올게. 엄마, 내가 할게. 은혜가 일어서려 했지만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넌 지우 봐. 엄마가 금방 다녀올게. 빨래 바구니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평일 낮이라 대부분 사람들이 일하러 나간 시간이었죠. 계단을 올라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2층에서 3층까지 그리고 옥상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꽤 가팔랐어요. 숨이 차올랐습니다. 66 나이에 이런 계단을 오르니 무릎도 아팠죠. 하지만 참을 만했어요. 옥상 문을 밀고 나가니 탁 트인 하늘이 보였습니다. 와, 시원하네. 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왔어요. 옥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빨래 건조대 몇 개가 있었고 한쪽에는 물탱크가 있었죠. 저는 빈 건조대 앞에 빨래 바구니를 내려놨습니다. 하나씩 빨래를 꺼내 털어서 널기 시작했어요. 지우의 작은 옷들이 참 귀여웠습니다.
형형색색의 바디수트며 작은 양말들이요. 우리 지우 이거 입으면 예쁘겠다. 혼잣말을 하며 빨래를 널었습니다. 은혜의 옷도 널고 수건도 널었죠. 바람에 빨래가 팔랑팔랑 흔들렸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이렇게 날씨 좋은 날은 빨래가 금방 마를 거예요. 빨래를 거의 다 널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아! 지우의 작은 양말 한 짝이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옥상 바닥을 대굴대굴 굴러가더니 물탱크 쪽으로 사라졌죠. 아이고, 저게 어디로 간 거야? 저는 한숨을 쉬며 양말을 찾으러 갔습니다. 물탱크는 옥상 한쪽 구석에 있었어요. 큰 파란색 플라스틱 탱크였죠. 양말이 물탱크 뒤쪽으로 굴러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탱크 쪽으로 걸어갔어요. 양말아, 어디 갔니? 물탱크 옆을 지나 뒤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였어요. 뭔가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탱크 바로 뒤 구석진 곳에 큰 플라스틱 박스가 있었어요. 투명한 플라스틱 박스였는데 뚜껑이 덮여 있었죠. 그 안에 검은 비닐봉지들이 여러 개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왜 물탱크 뒤에 이런 게 있을까요? 보통 옥상에는 이런 걸 두지 않잖아요. 더구나 이렇게 구석진 곳에 숨겨두다니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전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양말은 그 박스 옆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양말을 집어들고 다시 박스를 바라봤어요. 검은 봉지들이 박스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몇 개나 되는지 세어보니 5-6개는 되는 것 같았죠. 누가 왜 이런 걸 여기 뒀을까?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느낌도 들었어요. 뭔가 보면 안 되는 걸 본 것 같은 기분이었죠. 저는 양말을 손에 꼭 쥐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냥 가야 할까요? 아니면 확인해 봐야 할까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어왔어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전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옥상 문도 굳게 닫혀 있었죠. 저만 이 공간에 있었어요. 천천히 플라스틱 박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굽혀 앉아 박스를 가까이서 봤어요. 검은 비닐봉지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박스 뚜껑을 열었어요. 뚜껑이 열리면서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죠. 박스 안에서 제일 위에 있는 봉지를 꺼냈습니다. 생각보다 묵직했어요. 뭔가 단단한 것들이 안에 들어있는 느낌이었죠.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이걸 열어봐도 되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봉지의 매듭을 풀고 있었어요. 검은 비닐이 벗겨지면서 안에 내용물이 보였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여권이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수십 개의 여권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죠. 저는 손을 떨며 여권 묶음을 꺼냈습니다. 고무줄을 풀고 한 권씩 펼쳐봤어요. 모두 다른 사람들의 여권이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어요. 나이도 제각각이었죠. 이게 대체 뭐야?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여권 밑에는 주민등록증들도 있었습니다. 역시 수십 장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죠. 저는 다시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누가 올까봐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옥상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봉지 안에는 서류 뭉치도 있었어요. 두꺼운 서류들이 여러 개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어요. 첫 번째 서류는 회사 설립 신청서였습니다. 주식회사 태평양무역.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죠. 설립 날짜는 작년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더 넘겨봤어요. 통장 개설 신청서도 있었습니다. 여러 은행의 통장 개설 서류였죠.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적어도 10여 개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통장을? 그때였습니다. 서류 상단에 적힌 이름을 보고 저는 얼어붙었어요. 대표이사 김민우, 제 사위의 이름이었습니다. 눈을 의심했어요. 다시 봤지만 분명 민우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저는 급하게 다른 서류들도 펼쳐봤습니다. 모든 서류에 민우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대표이사로 또는 이사로요. 그런데 회사 이름은 모두 달랐습니다. 태평양무역, 한빛물산, 금강상사, 동방개발.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확인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때 다른 서류가 눈에 들어왔어요. 대출 신청서, 여러 사람 이름으로 된 대출 서류였습니다. 금액도 어마어마했어요. 1,000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분명 범죄였어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거죠. 서류 밑에는 또 다른 문서가 있었습니다. 사기 피해 신고 내역. 인터넷에서 출력한 것 같았어요. 여러 건의 사기 피해 신고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명예 도용.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민우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요. 성실하게 사업한다고 믿었는데요. 저는 급하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서류를 찍기 시작했어요. 회사 설립 서류, 통장 개설 신청서, 대출 서류. 하나도 빠짐없이 찍었습니다. 여권들도 찍고 주민등록증들도 찍었죠. 사진을 찍는 내내 뒤를 계속 돌아봤어요. 누가 올까봐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서류들도 계속 확인했어요. 그때 또 다른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단이 적힌 종이였어요. 작업 대상자 명단.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명단에는 10명 정도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명단을 내려가며 읽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서 멈췄어요. 박은혜, 제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요. 저는 계속 명단을 읽었습니다. 이순자,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제 남편 이름도 있었어요. 이창수, 우리 가족이 모두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명단 옆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작업 예정일. 오늘 날짜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작업 예정일을 봤습니다. 정확히 석 달 뒤였어요. 안 돼, 안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민우가 우리 가족까지 이용하려 했다는 거잖아요. 딸과 손주는 어떻게 하려고요? 저와 남편까지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사진을 더 찍어야 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명단을 찍었어요. 모든 페이지를 다 찍었습니다. 다른 서류들도 빠짐없이 찍었죠. 혹시 모를 증거들을 모두 남겼습니다. 다 찍고 나서 저는 서류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원래대로 봉지에 넣었습니다. 아무도 제가 봤다는 걸 눈치채면 안 됐거든요. 봉지를 다시 박스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양말을 꼭 쥐고 빨래 쪽으로 돌아왔어요. 빨래 바구니를 집어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정해, 진정해야 돼.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우가, 제 사위가 범죄자였다니요. 그것도 우리 가족까지 피해자로 만들려 했다니요. 저는 빨래 바구니를 억지로 들고 옥상 문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지금 당장 은혜와 지우를 데리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층으로 내려왔지만 저는 집으로 곧장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 한쪽에 빨래 바구니를 내려놓고 벽에 기댔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방금 본 것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수십 개의 여권, 주민등록증, 그리고 민우의 이름이 적힌 서류들. 무엇보다 명단에 적혀 있던 우리 가족의 이름들이요. 어떡하지, 어떡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찍어둔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어요. 흔들려서 잘 안 보이는 사진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선명했습니다. 회사 설립 서류를 확대해서 봤어요. 주식회사 태평양무역 대표이사 김민우. 다른 서류도 봤습니다. 한빛물산 이사 김민우, 금강상사 대표이사 김민우. 모두 민우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설립 날짜가 모두 달랐어요. 어떤 건 작년, 어떤 건 올해, 어떤 건 몇 달 전이었죠.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저는 다른 사진들도 계속 넘겨봤습니다. 통장 개설 신청서를 봤어요. 신청인 이름이 모두 달랐습니다. 김영수, 이미경, 박철호. 하지만 대리일란에는 모두 김민우라고 적혀 있었어요. 대출 서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명의로 대출을 받은 거죠. 금액을 보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한 사람당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10명이 넘는 사람들의 명의가 사용됐습니다. 이건 완전히 사기잖아.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옆집에서 소리가 들릴까봐 걱정됐거든요. 사진을 더 넘겨봤습니다. 사기 피해 신고 내역이 나왔어요. 인터넷 기사를 출력한 것 같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수백 명 피해, 명예 도용 대출 사기, 피해액 수십억, 대포통장 제조 조직 적발. 기사 제목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민우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요.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였죠. 하지만 3층으로 올라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빨래 바구니를 다시 들고 집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심호흡을 했어요. 진정해야 돼. 은혜한테 들키면 안 돼. 얼굴 표정을 가다듬고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은혜가 거실에서 지우를 안고 있었어요. 응, 빨래 다 널고 왔어.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은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계단 오르내리느라 좀 힘들었어.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빨래 바구니를 욕실에 놓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세면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땀도 흐르고 있었죠.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화장실에서 나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혜는 지우를 재우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다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더 자세히 봐야 했거든요. 명단 사진을 확대했어요. 작업 대상자 명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1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중에 3명이 우리 가족이었죠. 박은혜, 이순자, 이창수. 각 이름 옆에는 관계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은혜 옆에는 아내라고요. 이순자 옆에는 장모라고요. 이창수 옆에는 장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옆에는 필요 서류도 적혀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통장. 미친 짓이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민우가 우리를 이용해서 뭘 하려고 했을까요? 통장을 만들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걸까요? 작업 예정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늘이 10월 15일이었으니까 예정일은 1월 15일이었어요. 정확히 석 달 뒤였습니다. 석 달 뒤면 우리 가족은 범죄에 이용될 뻔했던 거죠. 그 생각을 하니 온몸이 다시 떨렸습니다. 다른 사진들도 계속 봤어요. 봉지 안에 있던 다른 서류들도 있었습니다. 사업 계획서라는 게 있었어요. 하지만 내용은 전혀 사업과 관련 없었습니다. 대포통장 제작 계획, 명예 도용 대상자 선정 기준, 통장 판매 가격표.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면서 점점 더 확신했어요.
민우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거나 아니면 명예 도용 사기꾼이라고요.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었죠. 그동안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들어온 것도 이 때문이었을 겁니다. 사업이 바쁜 게 아니라 범죄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은혜는 알고 있을까?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니, 은혜는 모를 거예요. 만약 알았다면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은혜도 속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핸드폰을 꼭 쥐고 생각에 잠겼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은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손주 지우는요? 민우가 체포되면 은혜와 지우는 어떻게 살아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지금 당장 은혜와 지우를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야 한다는 거요. 민우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요. 혹시 민우가 제가 서류를 봤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가니 은혜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방에서 자고 있었죠. 은혜야. 응, 엄마. 지금 당장 애 데리고 나가야 해.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은혜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지금은 설명할 시간 없어. 신발 신어, 빨리. 저는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자고 있는 지우를 안아 올렸어요. 지우가 잠결에 칭얼거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말 좀 해봐. 은혜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은혜의 손을 뿌리치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지금은 설명할 시간 없어. 일단 나가야 돼. 신발장을 열고 은혜의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제 신발도 급하게 신었죠. 은혜는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신발 신어, 빨리.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은혜는 겁먹은 표정으로 신발을 신었어요. 저는 지우를 꼭 안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가방은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나가. 저는 은혜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복도로 나오자마자 계단 쪽으로 뛰었습니다. 엄마, 엘리베이터. 안 돼. 계단으로 가야 돼. 만약 민우가 들어오면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수도 있었거든요. 계단이 안전했습니다. 저는 지우를 한 팔로 안고 계단 난간을 붙잡았어요. 은혜를 뒤에서 재촉했죠. 빨리, 빨리 내려가.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은혜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금은 일단 이곳을 벗어나는 게 급했으니까요. 2층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숨도 가빴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1층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어요. 오후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엄마, 제발 무슨 일인지 말해줘. 은혜가 제 옷을 붙잡았어요. 경찰서 가서 얘기할게. 지금은 일단 여기서 나가야 돼. 저는 은혜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빌라 앞도로로 나왔어요. 다행히 택시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택시를 세웠어요. 기사님, 여기 좀 세워주세요. 택시가 멈춰 섰습니다. 저는 뒷문을 열고 은혜를 먼저 태웠어요. 그리고 지우를 안고 옆에 앉았죠. 어디 가세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경찰서요.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주세요. 경찰서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희를 쳐다봤어요. 네, 빨리 가주세요. 제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어요. 은혜는 제 옆에서 계속 물었습니다. 엄마, 경찰서는 왜 가? 무슨 일이야? 민우 오빠한테 무슨 일 있어? 은혜야, 지금은 참아. 경찰서 가면 다 얘기해 줄게. 저는 은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은혜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제 품에서 칭얼거렸어요. 갑자기 깨워서 밖으로 나온 게 불편한 모양이었죠. 지우야, 잠깐만. 할머니가 있어. 지우를 달래며 창밖을 봤습니다. 혹시 민우가 따라오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택시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경찰서 건물이 보였어요. 여기 세워주세요. 택시가 경찰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급하게 지갑을 꺼내 요금을 냈어요. 감사합니다. 택시에서 내려 경찰서 정문으로 뛰어갔습니다. 은혜도 뒤따라왔죠. 엄마, 잠깐만. 천천히 가.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경찰서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민원실이 보였어요. 경찰관 2명이 책상에 앉아 있었죠. 저는 민원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신고합니다. 제 목소리가 민원실에 울려 퍼졌어요. 경찰관들이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신고요? 무슨 일이세요? 사기 사건으로 신고하러 왔어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경찰관 1명이 일어섰어요. 일단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천천히 말할 시간이 없어요. 제 사위가 사기꾼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혜가 뒤에서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민우 오빠가 사기꾼이라고? 은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죄송한데 정확히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찰관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지우를 은혜에게 넘겼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기요. 증거 사진이 다 있어요. 핸드폰을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경찰관은 사진을 하나씩 넘겨보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죠. 이건 어디서 찍으신 거죠? 제 사위 집 옥상이요. 물탱크 뒤에 숨겨져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여권이 수십 개나 있었고요. 주민등록증도요. 그리고 서류들이요. 다른 경찰관도 다가와서 사진을 같이 봤어요. 이거 명예 도용 사기 같은데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 가족 이름도 거기 있었어요. 저는 명단 사진을 찾아서 보여줬습니다. 여기요. 제 딸 이름, 제 이름, 남편 이름까지요. 석 달 뒤에 우리를 이용하려고 했어요. 경찰관들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한 경찰관이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얼마 후 형사복을 입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저는 금융범죄 전담팀 김 형사입니다. 제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 형사는 저를 조사실로 안내했어요. 은혜도 함께 들어왔죠.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처음부터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에 딸을 돕기 위해 딸네 집에 갔어요. 제 사위 김민우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정확히 뭘 하는지는 몰랐죠. 김 형사는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빨래를 널러 옥상에 갔는데 양말이 날아가서 물탱크 뒤로 갔어요. 그때 플라스틱 박스를 발견했죠. 저는 옥상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검은 봉지를 열었던 것, 여권과 주민등록증을 본 것, 서류들을 확인한 것까지요. 그리고 제 사위 이름이 모든 서류에 있었어요. 대표이사로요. 김 형사는 제 핸드폰을 받아 사진들을 자세히 봤습니다. 이거 심각한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대포통장 제조 조직일 가능성이 높네요. 그래서 제가 바로 딸이랑 손주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혜는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민우 오빠가 정말 그런 일을 했어요? 죄송하지만 증거가 명확합니다. 김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금 바로 용의자 검거에 들어가겠습니다. 용의자의 현재 위치를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보통 밤늦게 집에 들어오는데 제가 대답하자 김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주소지로 팀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부인께서는 여기서 진술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요. 진술서를 작성하고 나서 저희는 경찰서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은혜는 지우를 안고 의자에 앉아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닦지도 않았죠. 은혜야.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나 정말 몰랐어. 민우 오빠가 그런 사람인 줄.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아. 엄마도 알아.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김 형사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부인, 좋은 소식입니다.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정말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네,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현장 체포했습니다. 김 형사는 노트북을 꺼내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민우가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혜가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돌렸어요. 현장에서 노트북과 서류들을 압수했습니다. 지금 분석 중입니다. 그럼 제가 본 게 맞았던 거네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부인께서 제때 신고해 주신 덕분입니다. 김 형사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만약 조금만 늦었더라면 부인 가족분들도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어요. 경찰은 민우가 운영하던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곳에서 나온 증거물들은 상상 이상이었죠. 김 형사가 저희에게 중간 보고를 해줬어요. 김민우 용의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었습니다. 총책이요? 네,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대포 통장을 만들고 그 통장으로 피해금을 받았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압수한 자료를 보니 피해자가 최소 50명은 됩니다. 피해액은 10억 원이 넘고요. 10억 원이라니요. 그리고 용의자는 부인과 처가 식구들의 명의로 대포 통장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김 형사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제가 찍었던 명단이었죠. 작업 예정일이 3달 뒤였으니 그때까지는 가족들을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은혜가 옆에서 흐느꼈어요. 3년 동안 나랑 같이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행이야. 엄마가 미리 알아서. 며칠 후 민우가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인 거죠. 저희는 임시로 제 집에서 지냈어요. 은혜는 매일 울었습니다. 지우를 보며 울고 저를 보며 울었죠. 엄마, 나 어떡해. 나 이제 어떻게 살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저는 딸을 위로했지만 사실 저도 막막했습니다. 3달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법정에 들어서니 민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민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재판장이 저를 증인석으로 불렀습니다. 증인은 옥상에서 증거물을 발견했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때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날 오후에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빨래를 널다가 양말이 날아간 것, 물탱크 뒤에서 박스를 발견한 것, 그 안에서 여권과 서류들을 본 것까지요. 민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제 증언이 끝나고 다른 증인들이 불려 나왔습니다. 민우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제 평생 모은 돈 3천만 원을 다 잃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사고 났다는 전화를 받고 그 돈을 보냈는데 다 사기였습니다. 할머니는 울면서 말했죠. 다른 피해자도 나왔습니다. 제 명의로 통장이 만들어진 줄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 와서 알았어요. 피해자의 진술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와서 피해 사실을 말했어요. 민우는 끝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최후 진술을 했어요. 피고인 김민우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가족까지 범죄에 이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엄중한 처벌을 구합니다. 민우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의 말단이었을 뿐입니다. 총책이 아닙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제가 찍어둔 사진들, 압수된 노트북의 자료들이 모두 민우가 총책이었다는 걸 증명했죠. 재판은 3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은혜는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엄마, 나 이혼할 거야. 그래, 그게 맞아.
저는 딸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드디어 선고 날이 왔습니다. 저와 은혜는 법정에 함께 갔어요. 지우는 남편이 봐주고 있었죠.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민우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며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액은 총 12억 원에 달하며 피해자는 63명입니다. 또한 자신의 가족까지 범죄에 이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재판장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어요. 피고인 김민우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7년. 민우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은혜가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우리 다 끝났을 거야. 괜찮아. 이제 끝났어.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이혼 소송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민우가 동의했거든요. 한 달 만에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은혜는 지우의 단독 양육권을 받았죠. 저희는 은혜네 집에서 짐을 뺐습니다. 필요한 것들만 챙겨서 제 집으로 옮겼어요. 그 빌라를 다시 보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시는 안 올 거야. 은혜가 빌라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 새로 시작하자. 저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혜가 말했어요. 엄마, 그날 옥상에 안 올라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기도 싫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양말이 날아간 게. 은혜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러게. 양말 한 짝이 우리 가족을 구한 셈이네. 저희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지우를 안고 마중 나와 있었어요. 다 끝났어? 응, 다 끝났어. 저는 남편에게 안겼습니다.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눈물이 났어요. 수고했어. 남편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지우가 까르르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켜낸 거라고요. 이 아이의 미래를요.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은혜는 저희 집에서 지우와 함께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어요. 밤마다 악몽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했나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은혜는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어느덧 2돌을 앞두고 있었어요. 벌써 걸음마도 제법 하고 말도 조금씩 하기 시작했죠. 할미 할미. 지우가 저를 부르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집안을 밝게 만들었어요. 은혜는 재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사무직으로 일했었거든요. 엄마, 나 다음 주에 면접 봐. 그래, 잘 됐다. 꼭 합격할 거야. 저는 딸을 응원했습니다. 은혜는 예전의 밝은 모습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가을 오후였습니다. 지우가 낮잠을 자는 동안 저와 은혜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단풍이 물든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엄마, 커피 드릴게. 은혜가 커피 2잔을 가져왔어요. 저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커피가 목으로 넘어갔죠. 날씨 참 좋다. 제가 말하자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한참을 말없이 커피를 마시다가 은혜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응? 요즘 그날 생각 많이 해. 은혜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은혜를 바라봤어요. 그날? 응. 엄마가 옥상에서 그걸 발견한 날. 은혜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옥상에 안 올라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해. 저도 가끔 그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 그날 빨래를 안 널었더라면요. 만약 양말이 날아가지 않았더라면요. 만약 제가 그 박스를 못 봤더라면요. 3달 뒤면 우리 다 피해자가 됐을 거야. 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엄마도 아빠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 명의로 통장이 만들어졌을 거야. 그리고 그 통장으로 범죄가 이루어졌겠지. 은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가 범죄자가 될 뻔했어. 아니야. 우린 피해자가 될 뻔했던 거지. 저는 은혜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정말 우연이었어. 양말 한 짝이 날아가지 않았다면. 저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작은 양말 하나가 우리를 구한 거야. 은혜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지우 양말이었지? 응, 지우 양말. 저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엄마. 응? 고마워. 진심으로. 은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까? 지우는 어떻게 됐을까?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엄마가 용감하게 결단해줘서 감사해.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엄마가 나랑 지우를 데리고 경찰서로 뛰어간 거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저도 눈물이 났어요. 엄마로서 당연한 거였어. 아니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렇게 빨리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찍던 순간요. 은혜와 지우를 데리고 계단을 뛰어내려가던 순간요. 엄마도 무서웠어. 근데 너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났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딸이랑 손주를 지켜야 한다고. 은혜가 제 품에 안겼어요. 고마워, 엄마.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죠. 그래도 우리까지 피해보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야. 제가 말하자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정말 다행이야. 이제 다 끝났어. 민우는 감옥에 있고 우린 여기 안전하게 있잖아. 저는 은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럴까? 그럼. 너 다음 주에 면접 보잖아. 꼭 합격할 거야. 은혜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믿음이 대단하시네. 엄마는 우리 딸 믿어. 저는 은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딸은 엄마가 지킬게. 앞으로도 계속. 은혜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와 안도의 눈물이었죠. 저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지우 일어났나 봐. 은혜가 일어나려 하자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갈게. 너 좀 쉬어.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우가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할미. 지우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지우 잘 잤어? 응. 지우가 제 뺨에 뽀뽀를 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 아이를 지켜낸 거라고 생각하니 뿌듯했죠. 거실로 나오니 은혜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엄마한테 가볼까? 지우를 내려놓자 지우가 은혜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우리 딸 잘 잤어? 은혜가 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지우가 까르르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죠. 엄마, 저녁 뭐 먹을까? 은혜가 물었습니다. 지우가 좋아하는 거 해주자. 그럼 미역국이랑 불고기. 좋아. 엄마가 장 봐올게.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으며 거실을 돌아봤습니다. 은혜가 지우와 놀아주고 있었어요. 둘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 힘든 시간을 견뎌냈구나. 저는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우리에게는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요. 우리 딸과 손주를 제가 지킬 거라고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하루였죠.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마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